가슴이 아파 악작은 지저귀 먼 노래야 우리 부르기를 기다렸던 거야 어설픔도 필요 없어 run 안전장치 없이 그냥 막 뛰는 거야 나는 햇살 내 모습을 눈부시게 비출 거야 okay. 잘 봐 지금 내 맘이 널 향해서 뛰고 있어 이렇게 네 마음 위로 뻗지 난 완벽하게 찾지 손가락을 펴고 불을 끄린다 또다시 한번 보지 정확히 한가운데 너는 이제 누구야 Yeah 다시 한번 보지 정확히 한가운데 나는 이제 너뿐이야 Come on, girls. We about to jump into love right now. Okay. Put your hands together now. Come on. 손가락 잡히고서 right. 너에게 날아갈 거야. 준비됐다면 turn it on. 마음 위로 뻗지. 난 완벽하게 찾지. 손가락을 펴고 불을 그린다. 또다시 한번 보지. 하늘은 널 허가돼. 너는 이제 나뿐이야. 다시 한번 보지 바다는 하늘 입에 나는 이제 너뿐이야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정 기자입니다. 사흘 연속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 네. 오후 6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9명. 네. 어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1010명보다 29명이 넘는 숫자예요. 네, 이게 신규 확진자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한 80%, 비수도권이 19%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0시까지 집계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한 1200명대, 많게는 뭐 1300명대까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뭐 뉴스 보니까 4단계에 가까운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격상이 많이 나오는데. 임박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계속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노래는요 쭌쭈닝님의 신청곡 오마이걸의 번지였고요. 푸대 가족분들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라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로 다들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도 몸은 힘들지만 하여튼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앞에 놓인 이 옥수수 그러니까요. 정체가 뭡니까? 저희에게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겠지만 예. 네, 마중물님이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네. 너무도 네, 알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전자레인지에 뚝딱 하고 돌려 먹었는데 드셔보셨어요? 오늘 사무실에서 아주 이 옥수수 향이 가득한 행복한 오후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이게 그 초당 옥수수. 네, 맞아요. 아삭아삭하고 너무 꿀맛이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마중물님. 제 목도 혹시 있나요? 그럼요. 나눠주시는 건가요? 제가 따로 다 챙겨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요. 마중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저희는 받기만 해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의 재밌는. 마음은 하트. 예. 네. 우리 노재필 기자가 또 이따가 퀴시트 산책에서 고마움을 또 표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의 첫 번째 코너 오늘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코너죠. 월드나우 시간 함께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월드나우 시간 뉴스 웨이터 김정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발음이 점점 빠타 발음이 뉴스 웨이터. 네. 옥수수가 영어로 콘. 예. 아이스크림 콘 아닙니다. 네. 예. 옥수, 순간 약간 헷갈리셨죠? 다른 거 생각이 안 났어. 이거 못 마시면 진짜 이거 큰일 날때 그랬다. 그러네요. 소리 나왔어. 예. 다행이다. 이세희님이 빠릿빠릿한 김기자다 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봉원이 형 아리둥절님이 네. 외사냥원 우찌호님이 웨이터 김 하셨습니다. 예. 이사나님이 MBC의 글로벌 종군 기자 김정원 기자님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벌써 전쟁터로 보냈네요. 네. 예.
삐까번쩍님이 혹시 녹방이 가셨는데요? 어우, 아닙니다. 아닙니다. 생방입니다. 네. 아니죠, 아니죠. 저희 실시간만 하죠. 네. 음. 저희는 결방을 하면 하지 녹방은 안 합니다. 아, 네. 어우. 무명님이 너무 즐거운 분위기라 좋아요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홍수표님이 초당 옥수수 알이 꽉 찼다고. 네. 옥수수 맛있다. 이거 생걸로 먹어도 맛있대요. 빌로바 TV님이. 그래요? 마중물님 병원 가셨어요? 네. 항상 마중물님은 뭐 주시면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채팅방에 이제 출몰을 안 하시는 경향이 얘기를 있는데. 안 하시죠. 네. 예. 강선모님이 전쟁터에 보타이를 하셨는데 오늘님이 웨이터지만 사장님 보스래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속내에 좀 그런 야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거요? 아니, 사장. 저는 영어랑 웨이터. 웨이터. 네. 웨이터. 웨이터. 언젠가는 그 식당의 사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웨이터로 그냥.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예요? 아니요. 좋습니다. 네. 자, 회장님 포스 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뭘까요? 뭐 회장님 포스가 난다고 하니까 요새 제가 그 퀴즈 내는데 맛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긴장되네요.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답변들을 보면 와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답변들이 되게 많이 나오셔서 네. 오늘도 퀴즈 하나 내고 시작을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퀴즈가 나갑니다. 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좀 듣기 이따가 평가 아니래요. 듣기 평가가 벌써 나왔네요. 나왔네요. 네. 물이 끓는 온도는 복수 정답이 가능합니다. 가는 100도, 나 212도, 다 0도, 라 정답 없음. 자, 댓글로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입니다. 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저는 일본 복수 정답, 같은데. 복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개의 정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요 문제 지금 아리둥절님 라 답 가라. 네. 가나. 삐까번쩍님이 지난주 가나? 선곡 트라우마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선곡 신청 안 했습니다. 그냥 네. 바로 그냥 퀴즈로 시작합니다. 홍수표님이 정답 내 속이 끓는다. 가나 다라 라가 정답 없음. 이상구님이 가나 하셨어요. 가나 초콜릿이죠. 빌로바 TV님이 기압에 따라 다름. 리암 스미스님이 우리를 바보로 아는구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당연히 가죠. 가 100도 아니요? 벌써 정답 아리둥- 이야기해요? 아니 아리둥절님이 니가 가라. 네가 가라. 네. 브롬더님 답이 없음 하셨어요. 답이 네. 없음. 다나가 가나 나가라다. 네.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 정답. 정답은 가도 되고 나도 되고 다도 되고 라도 됩니다. 진짜요? 네. 네? 212도에 끓기도 하고 0도에도 끓기도 한다고요? 그렇죠. 이 장난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거 설명을 하려면 섭씨와 화씨 설명을 조금 해야 돼요. 그 섭씨는 네. 저기 스웨덴의 물리학자 안데르스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창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영어에서는 섭씨 온도 표시할 때는 만약에 섭씨 30도다 그러면 30 degrees in Celsius. 그쵸. 셀시어스라고 붙여줍니다. 네네. 네. 근데 이게 중국에서 이 셀시우스 체계를 들여올 때 음차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을 중국어와 발음이 비슷한 한자를 갖다 붙입니다. 음만 네. 따와요. 네. 네. 어떻게 했냐면 섭이사. 섭이사. 셀시우스가 섭이사예요. 근데 우리 그 한자 문화권 또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름 앞에 첫 글자가 보통 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씨를 붙입니다. 그럼 얘는 섭씨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섭씨가 된 거예요. 아. 셀시우스가 개발한 온도가 섭씨 체계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이 섭씨로 들어오게. 그래서 섭씨가 된 거예요. 그렇죠. 섭씨예요. 섭섭하다 섭씨가 아니고 셀시우스 섭씨. 섭이사니까 섭이사 섭씨. 섭씨가 된 거죠. 미스터 섭 브롬돈께서 근데 이거랑 뭐 퀴즈 정답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뭔 관계요 갑자기? 이게 섭씨를 개발했을 때가 셀시우스가 1742년에 창안을 했는데 네. 물이 어는 점 끓는 점을 이제 100등분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이 100등분을 할 때 셀시우스가 네. 물의 끓는 점을 0도, 어는 점을 100도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 보면은 그러니까 차가워질수록 온도의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달랐네요. 네. 저희랑. 네. 그러니까 왜 그랬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그 정설은 없고 네. 셀시우스가 살았던 스웨덴이 춥기 때문에 추운 온도에 더 민감해서 그걸 더 알고 싶어서 거꾸로 한 것이 아닌가. 따뜻할 일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추운 온도 어느 그렇죠. 정도 춥냐가 이제 관건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물에 끓는 점이 섭씨 0도를 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섭씨 0도도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복잡하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셀시우스가 죽은 다음 해에 네.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면 칼 폰 린네입니다. 혹시 이름 들어본 적 없으세요? 우리 몇 번 했는데 그렇습니까? 단기 생물학자. 기억력이요.
종속과목 강문계 아, 그 동식물 분류한 사람 있잖아요. 그쵸. 린데가 네네. 친구였어요. 그 린데가 이걸 뒤집어요. 그래서 물 끓는 온도를 섭씨 100도로 하고 어는 걸 0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섭씨 100도 우리가 아는 섭씨 100도도 정답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네. 네. 그러면은 다 맞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212도는 그거는 이제 앞에 네. 섭씨가 나왔으면 뭐가 나와요? 화씨. 그 화씨가 나와야 돼. 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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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씨에서는 그분도 화가 성인가요? 오! 맞아요. 갑자기 화가 달려고 그러는데. 미스터 화. 그러니까 어쨌든 화씨 체계에서는 물 끓는 온도가 212도예요. 그러니까 212도도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이 화씨 체계를 개발한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이름이 다니엘 가브리엘 파렌하이트. 이 파렌하이트를 역시 또 중국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화륜헤트. 그러니까 또 첫 번째가 화씨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화씨는 물에 어는 점을 32도, 물에 끓는 점을 212도로 정하고 180등분을 해요. 네. 근데 처음 기준점이 화씨 0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씨 0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추운 기온을 화씨 0도로 정합니다. 그게 뭐냐? 자기 고향에서 가장 추운 날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씨 0도를 섭씨로 변환을 하면 영하 18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고향에 가장 추워봐야 영하 18도 이하로 잘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더운 거를 화씨 100도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화씨 100도를 혹시 뭘로 기준을 삼았는지 화씨 100도.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따뜻한 곳의 온도가 화씨 100도. 내 마음의 온도? 오, 비슷했어요. 비슷해요? 마음으로 가지 말고 마음과 가지 말고 가까운 곳? 마음과 가까운 곳.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도 한번 네. 볼까요? 예. 여러분은 어떤 온도를 기준으로 삼으셨을 것 뭐가 같아요? 가장 뜨거운 온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네, 서두가 길다고 네, 바로 넘어갈게요. 네. 겨드랑이 온도예요. 진짜요? 사람의 겨드랑이 온도를 아. 100도 정한 거예요. 요걸 섭씨로 변환하면 37.7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변환을 한 채돌님이 체온이지 뭐. 맞아요. 꽃은 핀다 심장의 네. 온도, 준주님 사랑의 온도. 아우, 로맨틱, 이상구님 로맨틱. 겨드랑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영미권을 중심으로 화씨가 많이 쓰이고요. 지금도 미국은 화씨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1960년대 말부터 섭씨로 돌아왔는데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요. 이 두꺼운 책을 샀어요. 어머. 온도계의 철학. 진짜요? 너무 힘든 과학책이에요. 예. 내돈내산이에요. 내돈내산. 네. 아니 왜 그러셔? 왜 그러셨냐고요? 아니 그 JJ님이 근데 이런 거 왜 하냐고 자꾸 책은 왜 사시고 온도 설명 왜 하시고? 잠깐.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과학 시간인가? 과학이에요. 근데 네. 교수님이 누구냐면 장하석 교수라고. 장하석 혹시 좀 이름 비슷한 사람 기억 안 나? 장하성과도 관계가 있고 네. 친형이 형제인가요? 누구냐면 장하석 교수 친형이 장하준 교수예요. 아. 나쁜 사마리아인. 네. 아. 장하석 교수도 지금 영국 캠브리지대 석좌 교수고 네. 장하성 주중대사가 장하석 교수의 사촌 형이에요. 아. 참 대단한 집안입니다. 대단한 집안이네요. 예, 그러네요. 네. 공부 잘하는. 근데 네. 자 이제 나오죠. 이렇게 충충님이 네. 라면 받침하기 딱 좋다고. 근데 책을 샀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갖고 이 책 중에 진짜 네 어쨌든 너무 어려워서 네. 잘못 샀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자가 들으면 아니 제가 유익하지만 제가 무식해서 네. 제가 너무 인문학도 무식해서 다 읽으시긴 한 거죠? 네. 다 못 읽었어요. 네. 필요한 부분만 쏙 예. 빼놨어요. 유익하지만 좀 어려운 책인 걸로.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서두 이 그렇죠. 긴 서두 그러니까요. 끝에 뭐 주제랑 이런 관련이 있으니까 신기한 이렇게 과학 하시겠죠? 나라다. 오늘의 주제가 뭐냐를 놓고 지금 감로늘박이 우리 가고 오늘 있습니다. 주제가 온도와 관련이 있죠. 네. 왜냐면 지금 폭염 때문에 난리예요. 특히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이 북미 대륙 쪽이 난리인데 아, 맞아요. 맞아요. 관련 리포트를 한번 보고 네.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팔트가 폭염에 녹아내리면서 시내 곳곳에 인도와 도로가 부풀어 오르거나 끊어졌습니다. 전차의 전선 피복도 녹아내려 운행이 멈췄습니다. 이맘때 한낮 기온이 평균 20도 중반인 북미 서부 지역이 올해는 펄펄 끓고 있습니다. We've basically been consuming gallons of water the whole time. 캐나다 리턴 지역의 최고 기온은 49.5도, 46.7도에서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폭염이 시작된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230여 명이 숨졌습니다.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사망자가 나온 건데 열사병 등 폭염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Have municipal programs in place to protect people, calling on them to come to cooling centers.
미국도 폭염으로 비상입니다. 생수는 이미 동이나 대형마트 진열대에서 자취를 감췄고 에어컨 수요도 서너 배 급증했습니다. We went to Target, we went to Lowe's, everywhere we went it was sold out. So we only had one little box fan in our apartment and it was way too hot. 폭염의 원인은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지붕처럼 공기 흐름을 막은 고기압 탓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It's almost like a pressure cooker effect. You know, you've got very, very, very high heat.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폭염은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고 미국의 폭염 지속 일수는 1960년대 연간 20여일에서 2010년대 60여일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With climate change, you get much more intense downpours and much more intense drought. And in the West, they are in a mega drought of more than 20 years.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 지구 온난화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더 심각한 폭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 네. 쭈마이님이 캐나다 평년 기온이 몇 도였어요? 하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맘때 6월 말에서 7월쯤 됐을 때 그 캐나다 지금 폭염이 높은 그 지역은 네. 대략 한 23도, 4도 정도 되는데 갑자기 49도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2배 이상, 2배 이상 올라가 버리니까 오. 원래 에어컨이 필요가 없는 때 이렇게 폭염이 닥치니까 이게 뭔가 대비가 안 되는 거죠. 네. 온도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난리잖아요. 맞아요. 지금. 유럽도 그러는데 이탈리아 시칠리아를 보면 지난달 21일에 43.7도. 그다음 독일은 지금 지난달 20일까지 나흘 연속으로 낮 최고 기온 35도 이상이 되고 있고 오스트리아도 지금 열대야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 북유럽의 핀란드 아시죠? 네. 헬싱키가 지난달 21일에 31.7도였어요. 헬싱키가요? 네. 근데 이게 1952년 이후로 가장 더운 6월 날씨였어요. 와. 그렇죠. 네. 거기는 엄청 춥잖아요, 원래. 항상. 러시아 그러면 되게 추운 나라잖아요. 그쵸.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가 낮 기온이 34.8도, 35.9도에서 그 6월 신기록을 수립했어요. 서울보다 더워요 지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러시아 북극권에서도 최근 들어서 최고 기온 30도를 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독일이나 이쪽 지역은 더한 게 에어컨이 잘 없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선풍기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데거든요. 왜냐면 창문 열어놓으면 시원한데니까 여름에. 난리도 독일에서 아니에요. 또 이렇게 네, 독일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독일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예. 여기까지 아, 하겠습니다. 네. 음. 아니 사실 근데 뭐 기후 변화나 또 지구 온난화 이 이슈는 올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저희 뭐 지구과학 시간 때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더 심각해지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잖아요. 예. 이게 잠잠해지면 이제 이 지구 온난화가 대규모 참사를 초래할 거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보면 AFP 통신이 유엔에 보면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서 보고서를 만드는데 보고서 초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코로나19의 이후에 온난화에 따른 폭염이 대규모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섭씨 0.4도, 그러니까 보통 산업화 이전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네.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오르게 되면 그 인구의 14%, 그러니까 네. 대략 지구 인구가 60억 정도 잡으면 한 10억 가까운 인구가 5년마다 최소 한 차례 극심한 폭염에 노출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2018년 발간된 보고서 보면은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정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네. 근데 이미 지금 대규모 인명 피해가 초래가 되고 있는데 2015년에 보면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폭염 때문에 4천 명 이상 죽었고요. 2003년에는 서유럽에서 폭염 때문에 5만 명 이상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이게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 3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육상과 바다의 생물종 자체가 최대 54% 멸종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신태소님이 제가 몇 년 전에 러시아에 살다 왔거든요. 그땐 그 정도로 안 더웠는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예전에는 에어컨 없이도 잘 살았다고 맞아요. 한성님이 네. 얘기하셨고 홍수표님이 사과나무를 심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예.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지구 온난화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계속 나오던 얘기라서 어떻게 보면 아유 뭐 좀 식상한 주제 식상할 같다는 수도 있어요. 느낌도 네. 들고 네. 근데 이제 폭염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게 일단 뭐 더우면 폭염, 가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폭우도 발생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경우에 보통 바다를 지나면서 여기에서 뜨거운 열을 받아서 에너지가 더 커지거든요. 네,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더 자주 발생하고 더 강력하게 온다는 거예요. 슈퍼 태풍. 그렇죠. 네. 실제 작년 대서양에 보면 역대 가장 많은 30개 허리케인이 발생해서 미국하고 중앙 아메리카를 거의 휩쓸었고 네. 중국과 인도에서도 작년에 보면 폭우가 수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또 최근에 일본에서 이 폭우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관련 리포트 잠깐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음과 함께 쏟아져 내린 산사태에 주택 세 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흙과 돌이 섞인 검은 급류는 길 위에 서 있던 차량을 삼켜버린 데 이어 가로수와 전신주 등도 닥치는 대로 쓰러뜨립니다. 현장에 접근하던 소방관과 소방차도 긴급 대피합니다. 오전 10시 반쯤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수십 채가 휩쓸리면서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아타미시엔 지난 48시간 동안 408mm, 7월 한 달 평균 강수량의 2배 가까운 비가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土石流が流れ出た下流の地域になりますが、未だに濁った水が激しく流れ出てきています。 실종자 수색은 계속되고 있지만 오후 늦게 다시 비가 내리면서 접근하는 것마저 위험한 상황입니다. 도쿄 서쪽인 도카이 지방을 중심으로 며칠째 장마 전선이 머물면서 이틀 사이 최대 68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즈오카 현에는 가장 높은 5단계 경계 경보가 발령됐고 주민 20만 명의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급류를 버티지 못해 교량 일부가 주저앉기도 했고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집안이 깎여나간 주택은 허공에 반쯤 떠 있습니다. 제방 복구 공사를 하던 굴삭기 2대도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토사 붕괴 등의 영향으로 도쿄와 나고야를 잇는 고속도로와 철도의 운행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산사태 장면은 저희가 뭐 예전에 언급도 했었지만 다시 봐도 참 대단하고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해수면 상승 이것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제사회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 1.5도로 제한하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근데 그게 2100년까지예요. 근데 아까 IPCC라고 말씀드린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관 협의체에 따르면 1.5도 목표를 달성을 하더라도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온이 2도 올라가게 되면 이게 더 심각하게 돼요. 해수면 높이가 0.3에서 0.9m 정도 상승을 하게 되고 이 중위도 지역의 연중 최고 온도는 4도 정도 더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 지구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 지구 육지 면적의 13%는 현재와는 다른 유형의 생태계로 바뀌게 되고 식물의 16%, 척추동물의 8%, 곤충의 18%가 이게 생태계가 바뀌니까 서식지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최근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해수면 상승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닷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해마다 해수면 상승이 계속 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이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0.2mm씩 침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경고를 했대요. 여기다가 집 지으면 안 된다라고. 오랫동안 경고를 해왔는데 무시를 하고 집을 지었고 결국엔 물론 이제 해수면 상승과 관계가 있는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계속 이런 지구 온난화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댓글로 핸드폰이 떨어질 것 같다. 아, 네.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아, 네. 지구 온도를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려고 제가 핸드폰을 떨어뜨리려고. 네. 죄송합니다. 네. 전성기님이 대기 해수 순으로 온도가 상승하죠. 해수가 온도가 오르는 수준에 가면 종 멸종이 시작되겠죠. 맞습니다. 네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핸드폰 위기다. 핸드폰이 위기다. 마사타님께서. 이거 보고 있으면 약간 불안해지는 거죠. 지금 떨어지면 어떡하죠? 네, 제가 시선을 안전한 곳으로 제가 대피시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사실 국가 하나의 문제는 아니고 맞아요. 온 나라가 뭐 전 세계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연기관 그러니까 기름 사용하는 자동차는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그 구체적으로 보면 노르웨이는 2025년, 프랑스는 2040년, 영국은 2030년 이후부터는
쉽게 말해서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 판매 못해 라는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2035년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고요. 네. 이게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그 환경 부담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식당에 예. 가면 잔반 할 때 뭐라고 써 있죠 거기 하면 보통? 다 먹어라.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얼마씩 부담한다. 환경 부담금을 한다 이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5,000원, 예.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데 가져갈 수 너무 있는데. 욕심내서 갖고 와서 남기게 되면 너도 좀 책임을 져라. 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드니까. 네. 그러니까 소비자도 조금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환경 부담금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소세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 만들 때 어쨌든 뭐 석유나 이런 걸 에너지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종량세니까 이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든 해서 어쨌든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세금을 적게 내게 되니까 그런 걸 유도하려고 탄소세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나라가 지금 탄소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위스, 스웨덴에서 50개국이 탄소세를 시행을 하고 있고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탄소 국경세라는 걸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탄소세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도 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게 일종의 관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탄소 배출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 네. 거기서 어떤 제품이 들어오면 야, 니네 이 제품 할 때 탄소를 이만큼 사용했으니까 야, 세금 관세 이만큼 물어 하고 관세를 때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좀 줄여야 되니까 예. 이런 걸 유도하려고 하는 건데 아직 지금 도입이 된 건 아니고 유럽연합이 이걸 지금 도입하려고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2023년, 그러니까 2년 뒤부터는 좀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술적으로 니네가 이거 한다고 얼마나 탄소를 배출했는지 측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럼 중국 같은 입장에서는 야, 니네가 어떻게 이거 측정할 건데 왜 그거하고 또 우리한테 지금 세금 매기려고 그래? 이게 하나의 무역 장벽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마사타님은 폐기물 문제도 탄소 문제임 하셨고 개도국 선진국은 공장이 문제가 많다. 또 몽냥 아빠님이 탄소로 관세 때리기 하셨고 꼼빠냐님은 기온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에어컨 설치가 늘 텐데 온실가스 증가하는 건 당연할 거고 그렇죠, 맞아요. 에어컨 대체할 건 없는 건가 하셨습니다.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한 나라가 아마 1위가 미국일 거예요. 제가 1위가 미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리는데 네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제일 많이 탄소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원래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을 했다가 트럼프 때 탈퇴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 안 해. 우리 신경 안 써. 그러고 있다가 지금 바이든 때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네. 사실 이 두 나라의 협조 없이는 굉장히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안 한다고 누가 뭐 이렇게 벌금을 매긴다거나 그러니까 세금이 있긴 네. 있지만 벌금을 지금 매긴다거나 감옥에 집어넣는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되게 말뿐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정유현님이 악순환이네요라고. 네. 체계바라님이 이제 환경 문제는 생존 문제입니다 하셨고 플렉스메인유님은 우리나라가 이거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엔 잘 해 나갈 거라고 믿는데 개인적으로는 중국과 인도가 걱정이다. 맞아요. 이런 거 안 하고 미국, 싶을 중국, 인도 테니까. 특히 세 군데. 미국도 배출 많이 한다고 KJ님께서. 맞아요. 네. 예. 그렇군요. 네. 자, 탄소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제목에 저희가 드디어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소방귀세. 소방귀세. 그 작은 뭐 방귀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카우 이제 진짜 음매하는 카우. 그겁니까? 네. 맞아요. 뭐예요, 카우예요. 이게? 카우. 아, 카우. 네. 소가 방귀 많이 껴요? 많이 껴요. 트림도 많이 하고. 아. 일단 그 정답이 아니구나.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퀴즈 중독자세요. 약간 재미에 퀴즈세도 내야겠다. 퀴즈세. 퀴즈세. 앞으로 마음대로 퀴즈 내시면 저희가 세금 물립니다. 아, 네. 유럽에 있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발틱 연안의 3개국. 네. 그 중에 한 나라가
실제로 소 방귀세 고지서를 발부한 적이 있어요. 아. 2008년에 축산업자들한테 세금을 매겼어요. 네. 어떻게 했냐면 소 300마리당 500만 원씩 세금 내라. 꽤 많은데요?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오. 실제 네, 발부했는데 농민들이 반발하면서 3주 만에 철회했어요. 방귀 낀다고 세금 내라 그러는 거 너무 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그 당시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에스토니아는 실제 보면 나라 전체 메탄가스의 25%를 소가 배출하고 있어요. 소가 되게 많아요. 아, 소가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맞아요. 있군요, 실제. 아, 인구가 많은 게 아니고 그 메탄가스 그 배출의 4분의 1을 소가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어. 자동차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방귀세 도입 당시에 에스토니아 정치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소 방귀세는 유럽 연합 어느 국가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화를 냈고 네. 이게 보통 이 메탄가스가 왜 많이 나오냐면 음식을 이렇게 막 그 되새김질을 하면서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데 주로 육류를 먹었을 때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근데 소가 육류를 먹진 않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그렇지 소는 않은데 육류가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방귀세 도입할 때 채식주의 연맹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소 방귀세가 사람 방귀세로 확대될까 두렵다. 아. 그리고 채식주의자들이 불공평하게 부담을 짓게 될 우려가 있다. 아. 그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거기까지. 많이 나갔네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 뉴질랜드 정부도 여기 소를 많이 키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축 한 마리당 방귀세 부과해서 연구비로 쓰려다가 연구비는 이제 기후 변화 연구비 쓰려다가 농민들 역시 반발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 방귀 별거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종류가 많잖아요. 이산화탄소, 그죠? 예. 그다음에 메탄가스, 이산화질소 등등이 있는데 네. 이 소가 메탄가스를 방출을 많이 해요. 근데 메탄가스가 뭐가 문제냐면 이산화탄소보다 공기중으로 방출되는 양은 적은데 이 따뜻한 기온을 잡아두는 그 잡아두는 힘이 이산화탄소보다 20-30배 정도 많아요. 양은 적지만 이 잡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열기가. 근데 이게 소 한 마리가 방귀하고 트림으로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매일 160에서 320리터인데 생각보다 많네요. 요게 소형차가 1년 동안 내뿜는 온실가스 양하고 맞먹어요. 오, 한 마리가. 네. 근데 이제 소만 그런 게 아니고 양 같은 이른바 반추동물들 음식을 먹고 소화가 됐는데 다시 또 개워서 씹어 먹는 반추하는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이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하는데 소가 특히 왜 문제냐면 위 그 스토먹이 4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겠네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는구나. 거기다가 전 세계 소가 13억에서 15억 마리로 추산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메탄가스 1년에 1억 톤 정도를 뿜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 지구에서 배출하는 메탄가스량의 25%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요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게 있냐면 이것 때문에 뭐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서 이제 소도 많이 키우고 양도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 소화 과정에서 뭔가 바이오를 박테리아를 첨가해서 메탄가스가 적게 나오게 하는 연구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방귀세는 하려다가 자꾸 좌절되고 하다가 뭔가 방귀는 끼되 메탄가스는 좀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뭐 소들한테 방귀 참으라고 말할 할 수도 수도 없고. 없죠. 그렇죠. 네. 그거는 좀 너무 그래서 뭔가 사료 가혹하죠. 비인간적인 건 아니고 비소적이네요. 비소적. 비가축적이라고. 비가축적이네요. 네. 네. 정 의원님이 소 먹는 인간이 죄조하셨고요. 러블리 이나님은 내가 되새김질했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소 먹는 인간의 죄조가 뭐냐면 사람들이 육식을 많이 먹으면 그렇죠. 소를 많이 키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또 메탄가스가 느니까 육식도 이래서 자제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 섭취를 뭔가 원인을 줄이지 않으면 이 소 보고 방귀 그만 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소 사육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소고기를 좀 적게 먹어야겠죠. 육식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빌로바 TV님이 메탄가스 덜 발생시키는 사료도 개발 중이라고. 맞아요. 네,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송님은 소 뒤에 비닐백을 달아서 메탄가스 재사용하면 안 되냐. 되게 신박한 기저귀 아이디어인데요. 역할을 하는. 닥터 하스 클라스룸님은 인도 일본 홋카이도에서는 요즘 소의 메탄가스로 발전하는 시설을 갖춘 농장도 생겼더군요. 실제 이렇게 모아갖고 발전하는군요. 앞으로 한국에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최신 트렌드까지. 이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댓글을 읽으면서 많이 배우고. 와, 소고기에 가스세를 부과합시다. 소고기 먹을 때 세금을 부과하자.
소고기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죠? 예. 소고기도 비싼데 지금 소고기까지 가면 예. 네. 자, 네. 계속적으로 좀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 문제 네. 계속 또 이슈가 돼지는 되니까요. 방귀를 안 뀌나요? 아 이거 제가 조사를 못 해봤는데 아, 돼지도 방귀를 낄 건 같은데 되새김질을 안 해서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되새김질이 문제였네요. 이게 소화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전우성님 소 방귀를 모아서 가정에서 가스로 쓸 수는 없나요? 하셨어요.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채집이 문제겠죠? 가성비가 문제잖아요. 네.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해서 이제 가격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귀 해결책을 지금 찾고 있는데 저희가 많은 분들이 뭔 소리냐 하고 있습니다. 두목님이 되새김질 그만하고 컷 하셨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 월드나우에서 다뤄봤습니다. 김정원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옥수수 대부. 네. 아니 대표 근데 기자 서두도 나오셨습니다. 길고 계속 안 나오고 말이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다 이렇게 했네. 예. 네. 아무튼 그 옥수수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중무님 안 오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귀 끼고 가네라고. 입방귀를 꼈나요? 예. 네네. 그 저기 김정원 기자는 아무튼 뭐 조만간 오면은 시간을 좀 철저하게 지키도록 경고를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한성님이 거만 제필님 나오셨네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옥수수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제 마중물님이 주신 그 초당 어떻게 가고 옥수수 있습니까? 씨앗을 제가 심었거든요. 예. 네, 네. 잘 크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굉장히 거죠? 죄송해요 마중물님께. 왜?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사실 김재경 기자가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상당히 많이 심었는데 네. 다 누워 있더라고 옥수수가 가만히 주말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긴급하게 일요일 저녁에 김재경 기자를 원래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경질했어요. 경질. 네. 빠르게. 그 텃밭에서 농림부 장관이 그렇죠. 자체적으로 네, 아무튼 뭐 자 그렇고요. 오늘 뭐 특정 단어가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아, 네, 오늘 그러니까요. 채팅에서 저희가 굉장히 그 두 분께서 채팅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채팅창에서 채팅 네. 읽기 힘들겠다라고 또 그렇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네. 노재필 기자가 시원하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좀 더 읽어드릴게요. 네. 자, 오늘 신규 확진 1,275명인데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4단계 말씀하셨는데 이제 서울만 콕 찍어서 4단계로 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고민 중이라면서요. 네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서울만 콕 찍기에는 주변부로 또 흩어지는 그렇죠, 국가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는 이달 말이면은 만약 2,100명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문제는 그동안에 뭐 2차, 3차 감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단 감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감염원이 있었죠. 어디서부터 펼쳐나가는. 그렇죠. 네. 지금 4차 감염은 개인 간의 감염이 많다 보니까 더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 그다음에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많으신데 네. 델타 변이 증상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오. 제가 아까 박윤수 기자랑 통화도 했는데 네네. 보통 이제 코로나 다른 기존의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발열, 열 나는 거, 그다음에 특이한 증상으로 이제 후각하고 미각을 상실하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델타 변이는 감기랑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두통, 인후염, 콧물 이런 게. 그러다 그럼 보니까 감기랑 별반 차이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별게 아닌 걸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냉방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요새 일교차가 워낙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생활하시다가 또 이 전파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전파력이 기존의 다른 그 바이러스보다 2.7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네네. 그러니까 콧물 좀 나오고 만약에 좀 뭐 두통이 좀 있다, 인후통이 있다 싶으면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찜찜하다 하시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뭐 저희가 리포트 준비하고 있는 거는 김건희 씨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의 논문 얘기인데 네. 표절률이 43%라고 합니다. 네. 오늘 뭐 열린민주당 쪽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사실 뭐 어떤 특정 기사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거의 그냥 그 카피 앤 페이스트, 복붙, 복붙한 전문용어로 것들이 복붙. 그런 부분들이 네. 많다는 거예요. 네. 게다가 아까 또 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논문 봤거든요. 네. 그 페이지에 그 진짜 영어로 써 있는 거를 그렇죠. 진짜 member 유지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멤버 유지가 영어로 뭐 메인테이닝 뭐 이런 게 아니고 YUJI 딱 이렇게 써 있는데
오늘 많이 나왔죠. YUJI. 네, 아까 이제 고단어가 채팅창에 좀 많이 올라오던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도 조사 착수를 하겠다고 하고 이게 엄중한 사안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 제목의 어떤 그런 것조차도 못 걸러내고 사실은 굉장히 학교 측에서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네. 네. 그 영어 제목을 네. 그거를 아무도 몰랐다는 게 그렇죠. 이게 약간 웃음거리 같은 거죠, 사실은. 한이님이 드디어 읽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열린민주당 쪽에서 오늘 이제 뭐 얘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조국 관련 뭐 대선 굉장히 엄격하게 수사를 지시 내렸으면서 본인의 어떤 그 와이프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게 사실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자, 그리고 이제 남부지방의 장마 전선이 이제 거의 물러나는 상황이긴 한데 주말 사이에 이제 게릴라성 폭우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다음 주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온다. 계속 이어지네요. 네. 무슨 무시무시하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항상 이게 그 장마철 되면은 저도 현장을 가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가재도가 다 졌잖아요, 전부.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폭염주의보가 또 떨어지는 거야,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러면 다 썩어요. 그럼요. 썩고 냄새 나고 이게 벌레 붙고 막 어디 가 있을 데도 없는데 쩍쩍 달라붙어 있고 아유 너무 고생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뭐 요새가 현대 사회에서나 이게 뭐 좀 유지되고 위생이 좀 관리가 되고 있긴 그쵸. 하지만 네. 그 저기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역병 돌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야 경선 얘기를 하자면 지금 방역 문제 때문에 여당 경선은 살짝 이제 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경선 활동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8월까지는 그 이 장외 주자들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4명을 컷오프하는 어떤 그런 예비 경선을 치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 사람들이 무려 1,000만 원을 내고 그 괌으로 여행을 간다고 그래요. 백신 맞으러. 백신 맞으러. 백신 값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괌 관광청에서 그런 상품을 내놨어요. 오면은 이제 좀 쉬면서 백신도 맞아라.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얀센은 한 번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4박 5일이기 때문에 한 1인당 200만 원이면 되는데 화이자나 모더나는 이게 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맞으려고. 1, 2차를 다 맞으려고. 그렇죠. 오래 있어야겠네요. 한 달 있어야 돼, 한 달. 한 달. 1,000만 원 1인당. 그래서. 네. 근데 이게 몇백만 원 아낀 거예요. 완판됐대요, 완판. 예. 완판이 됐고. 그 완판이 됐어 심지어.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접종률이 1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확보 자체가 좀 어려워서 이런 거죠. 맞아요. 국내 수급이 그 대만 내 수급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자국에서 만든 백신 쓰라고 막 했는데 안 쓰겠다고 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네. 아무튼 뭐 백신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저희가 보도했던 건데 그 전준홍 기자가 알고 보니 코너에서 그 K 페이퍼 있잖아요. K 신문 찍자마자 따끈따끈한 상태로 동남아 수출돼가지고 망고 포장지로 쓰이고 있는 거. 사실 이제 그 부스 부풀리기 조작 의혹인데 ABC 협회에서 그걸 이제 했던 건데 그 부스 그러니까 부스를 기준으로 정부 광고의 어떤 단가가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정부가 이제 그걸 ABC 부스를 이제 활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활용하지 않기로 했고, 그 다음에 뭐 일부 이렇게 지원해주는 돈도 끊기로 했는데 대신 이제 어떤 언론의 신뢰성이나 이런 다른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광고를 집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너무 알차네요. 그리고 김정은 기자님 굉장히 서두가 길었지만 재밌었어요. 끝나니까 칭찬. 훈훈한 마무리.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방까지 쭉 시청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